이번 아이쿠 디빈딥에서 이제 트랜스포머인 NLP를 가르치게 될 조혜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다들 저도 아는 얼굴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아이쿠 1기 기존에 이제 했었고 이제 1기가 수료를 1년 전에 했으니까 저도 되게 아이쿠는 오랜만에 오는데요. 저는 어 여기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그 서울대 컴퓨터 언어 연구실에서 네, 석사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마이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목차는요, 처음에는 그 트랜스포머를 네, 그 저번 시간에 트랜스포머를 배우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그 연휴가 제가 알기로 연휴가 끝나고 첫 수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네,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워드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나온 언어 모델의 종류가 이제 구조적인 종류를 묶으면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있는 그 요즘 언어 모델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네, 강연을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LM에 대해서는 안 다루는데요. LLM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다음 강의에서 다른 강의자분이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과 병렬 처리를 통해 입력 시퀀스의 전체적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며 뭐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네,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거는 입력도 텍스트로 들어가고 이제 뭐 NLP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도 텍스트로 나오는,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인 CV 강연에서 배울 때 좀 다르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자연어에 한해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요, 음, 이게 좀 폰트가 깨진 것 같은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RNN 없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텍스트를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스케일드 아웃 프로덕트 어텐션, 뭐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되게 좀 가물가물하면서 익숙하실 텐데요. 네, 뭐 레지듀얼 커넥션,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라고 하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주어진 시퀀스 내 토큰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그 정보를 압축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아웃풋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디코더의 생성 과정에 활용이 돼요. 이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벡터에 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디코더에 주면 디코더가 또 얘를 받아가지고 네, 원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활용을 하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타겟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코더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등장할 텐데, 디코더 하면은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인코더는 압축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면 뭐 그림은 대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번역 태스크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영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최종 아웃풋을 생성을 해내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얘도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 있는 피규어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네, 이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서브월드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트랜스포머도 배웠고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그 작은 타이니 GPT를 만드는 실습도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뭐 그런 구조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이제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설명할 때도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서 인풋에 저희가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가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끊어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나 뭐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끊어도 문제가 없는데, 뭐, 한국어 같이 그 어미나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 이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플릿을 이용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토큰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토큰화라는 게 인풋 텍스트를 모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뒤로 가기가 안 되네.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아까 전처럼 이제 입력을 넣을 때 어떤 식으로 쪼개서 넣어주느냐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게 토크나이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고 이제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이제 형태소를 이렇게 분리를 한 뒤에 형태소로 이제 토큰화를 해서 모델에 넣어주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워드 단위로 토큰화를 할 때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like, likes, liked가 있을 때 이제 되게 뭐 이게 무한정으로 영어도 그렇고 뭐 한국어도 그렇고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을 각각 다 다른 단어로 쳐버리면은 이 보캐블러리 이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얘마다 다른 단어로 치면 좀 모델이 이 세 단어가 의미가 유사하게끔 이제 만들어서 넣어줘야지 모델이 더 잘 이제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텐데, 아예 얘는 아예 다른 단어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인풋으로 넣어줘 버리면 모델이 그런 약간 컨텍스트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데도 좀 방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효율성이나 아니면 성능 측면에서도 이런 단어 단위로 토큰화를 할 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제 뭐 미스펠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런을 잘못 이렇게 입력한 경우에는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OOV라고 해서 이제 out of vocabulary로 딱 이 매핑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애초에 의도했던 런으로 이제 인베딩을 매핑을 하고 싶은데, 이 런이 못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단어의 의미가 이제 인베딩으로 매핑이 안 되겠죠. 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단어의 형태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어가 되게 좀 어미가 되게 풍부해서,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활용형이 있는데, 얘를 다 다른 단어로 쳐버리면은 되게 좀 단어 개수도 많아지고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서브워드 토크나이제이션 방법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통 이제 대부분의 모델의 토크나이저는 다 서브워드 토크나이제이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코드가 이제 토커나이즈 되는 토커나이즈를 하는 거고, 시퀀스를. 이 토큰들을 이제 출력을 하는 코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로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포머 이렇게 서브월드로 이제 쪼개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알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끊겨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서브월드 토크나이제이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BP라고 해서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알고리즘인데요. 원래는 데이터 압축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할 때 반복되는 바이트 쌍을 굳이 이제 나눌 필요가 있냐. 얘네들이 자주 반복되면 그냥 병합을 해버리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BP인데요. 이를 응용을 해서 이제 BP인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에는 바이트 단위는 아니지만 모든 시퀀스를 문자 단위로 분할을 해서 자주 등장하는 문자쌍을 병합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이제 서브워드 보캐블러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깨졌는데 아마 PDF에선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예시에 이제 뭐 로우랑 뉴랑 와이더가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BP를 이제 돌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모든 단어를 이제 문자 단위로 쪼갭니다. 문자 단위로 쪼갠 뒤에 이제 인접함
두 개의 그 페어라고 하죠. 얘를 바이트 페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페어의 빈도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LO, OW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빈도수가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뭐 LO나 OW 그리고 ER이 빈도수가 2로 제일 많아서 이 중에서 하나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O를 채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LO를 서브워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브워드 LO를 붙여서 만들면 얘는 하나의 문자랑 동일하게 취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LO를 붙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캡에도 얘를 갱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더레이션을 반복을 해요. 똑같이 이제 빈도를 하면 이번에 바이트 페어를 구할 때는 LO가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LO 그다음에 옆에 W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더레이션을 반복을 하는데 뭐 정해진 복합 개수나 이더레이션만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복합 개수가 뭐 5천 개가 넘으면은 그냥 5천 개가 되면은 그만둘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더레이션 나는 뭐 이더레이션을 뭐 1,000번 돌면은 나 그만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P가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브월드 토크나이제이션 알고리즘으로는 워드피스 그리고 센텐스 피스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에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BP이기 때문에 네, BP 위주로 알면은 좋으실 것 같고 이 워드피스나 센텐스 피스는 궁금하면 한번 따로 찾아보시는 걸 네,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P라는 게 아까 전에 그 이제 압축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압축에서 이제 바이트 그 압축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압축을 할 때 사용을 이제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찐 BP가 아니잖아. 왜냐면 바이트가 아닌 문자 단위로 이제 압축을 이거를 약간 압축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BP를 쓰는데 원래 BP처럼 찐으로 이제 한번 그 바이트 단위로 그 해서 이제 그 서브월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바이트 레벨 BP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 BP는 이제 이름과 달리 문자 단위로 병합을 수행했는데 원래 알고리즘대로 바이트 단위로 병합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국어나 이모지 같은 아니면은 그냥 뭐 영어나 한국어 같은 게 나왔을 때 얘네들을 다 유니코드로 변환을 해요. 그리고 그 유니코드 단위로 BP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이모지 같은 게 나오면 이모지는 빈도가 어떻게 보면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OOV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일괄적으로 유니코드로 이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OOV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막 그런 막 언어의 종류나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명한 뭐 LLM들은 다 네, 바이트랩의 BP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브월드 토크나이제이션은 이제 설명을 끝냈고, 이제는 그 트랜스포머, 그 중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언어 모델을 세 가지 구조로 분류를 해서 그 세 가지 모델이 이제 어떤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뭐, 파인 튜닝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말로만 이제 모델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튜닝 한다 이런 식으로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앞서 이제 워드백 강의에서 이 언어학자가 포스라는 언어학자가 한번 등장을 했을 텐데요. 이 언어학자가 요런 명언 외에도 이제 워드의 의미는 이제 컨텍스추얼하다라는 요런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람이 잘 불길 바람이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때 이 바람이랑 이 바람은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이제 단순히 뭐 토커나이저를 해서 뭐 워드 임베딩을 적용을 해서는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알죠. 어떻게 아냐? 저희는 그냥 이걸 딱 보면 문맥을 통해서 이게 알잖아요. 바람이가 있으니까 얘는 명사고 뭐 얘는 뭐 어쨌든 뭐 이제 뭐 용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 텐데 네.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해서 모델에게도, 그러면 모델에게도 컨셉추얼한 정보를 한번 넣어줘 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 깨졌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게 이제 모델로 하여금 문맥적인 의미를 잘 파악을 하려고 하면 하게끔 하려면 데이터셋이 아주 많아야 돼요. 아주 많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만약에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English to French 이 태스크를 한다고 할 때는 사실 이게 다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 번역을 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데이터의 수도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의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번역 태스크를 하고 싶다 하면 기계 번역에 맞춘 학습 방법으로는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unlabeled 데이터를 그래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unlabeled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아무 라벨링이 없고 아까 전처럼 이제 뭐 잉글리시가 있으면 거기에 라벨로 프렌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잉글리시 텍스트만 주르륵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 잉글리시 텍스트나 한글 텍스트는 긁어올 수 있잖아요. 웹에서 그냥 이제 무한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싸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에 그 모델의 이제 문맥적인 정보를 학습하도록 학습을 시킨 뒤에 그 뒤에 저희의 원래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트레이닝 방법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unlabeled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처음으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합니다. 네, 많은 양의 데이터고요. 그 뒤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데이터랑 오브젝티브로 타겟 테스트에다가 파라미터를 네, 적용을 시켜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방법론은 그 저번에 이제 타이니 GPT 만들면서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게 학습을 시킨 뒤에 그 다음에 원하는 태스크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약간 파라미터 그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프리 트레이닝을 하면은 최적의 파라미터, 어느 정도의 최적의 파라미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제 원래 그 랜덤 파라미터 대신에 그 어느 정도 최적화된 파라미터에서 출발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제 처음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원하는 태스크에서 학습을 할 때, 이니셜 파라미터에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 프리 트레이닝을 완료한 파라미터, 이 세타 헷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최적의 파라미터로 이제 도달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트랜스포머 구조 안에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든 언어 모델이 다 그런 인코더, 디코더가 두 개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를 가진 건 아니고요. 태스크의 목적이나 활용도에 따라 인코더만 있는 모델, 디코더만 있는 모델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하면 아까 전에 이제 뭐 설명을 드렸긴 한데 인코더는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내고 디코더는 텍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코더 only 모델의 경우에는 텍스트의 정보를 담은 특정한 벡터, 즉 인베딩 벡터를 활용할 수 있는 태스크에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뭐 분류, 뭐 회귀 분석, 감정 분석, 뭐 문서 유사도 측정, 뭐 토핑 모델링 등등. 네. 그 대신에 이제 텍스트를 생성을 해야 하는 태스크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약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디코드 올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관련된 태스크에서 약간 요긴한데요. 뭐 텍스트 생성, 뭐 번역, 요약 같은 거에서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분류나 회귀 분석 같은 인베딩 벡터가 필요한 태스크에서는 약간 성능이 약해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LLM의 등장으로 사실 디코드 올리 모델이 보면 인베딩도 더 잘 만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약간 옛말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좀 트렌드가 인코더 올린 모델보다는 이제 디코더 올린 모델로 이제 다 하는 약간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넘어가 버렸는데
네, 그게 약간 아까 그림이 인코더 모델과 디코더 모델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코더 올린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가 어떻게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하는지 이제 배우기 전에 어떻게 얘가 텍스트를 생성하는지부터 먼저 배우는 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어떻게 생성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방식으로 생성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리그레시브라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막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전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하나씩 예측하며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리그레시브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입력 토큰을 주면요. 예를 들어서 이 SOS가 그 Start of Sequence라는 거의 약자로 스페셜 토큰입니다. 그래서 나 문장 시작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입력으로 딱 주면은 디코더 모델이 이제 오늘이라는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리그레시브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 모델이 생성한 오늘이라는 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 인풋으로는 그 SOS,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그 다음 그 토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기를이라는 게 생성이 됐으면은 또 이 기를이 그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SOS, 오늘, 기를 이렇게 세 가지 토큰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이 뭐 가는 데를 이제 생성을 하면 또 계속 반복을 해서 뭐 하늘에서 치킨이 떨어지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성을 하다가요. 그러면 생성이 그럼 언제 끝나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는데 음, 이 최종적으로 이제 막 생성을 하다가 이 거야라는 게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EOS 토큰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이게 end of sequence라는 약자인 스페셜 토큰이거든요. 종료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아웃풋이 계속 인풋으로 들어가서 계속 생성하고 생성하고 하다가 EOS 토큰이 나오면 생성을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시브가 나오는 거, 이 이름이 붙은 거는 계속 이제 나온 아웃풋을 또 인풋으로 넣어서 생성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온 아웃풋을 인풋으로 넣어서 생성하고 생성하고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말이 붙었고요. 모델이 생성한 시퀀스의 토큰 개수가 K개라고 하면은 모델은 총 K 플러스 1번의 이제 인퍼런스를 거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향관에서는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토큰이 막 뭐 몇천 개 이렇게 되면은 몇천 번 인퍼런스를 돌려야 되니까 되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대한 그 디코더가 어떻게 그러면은 저희 어떻게 디코더를 학습시킬까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디코더로만 구성된 랭귀지 모델의 경우에 저희가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기억나시죠? 이게 자기보다 뒤에 있는 토큰은 못 보게 마스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오토리그레시브로 생성을 하는 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보다 뒤에 있는 토큰은 볼 수가 없습니다. 디코더의 구조 특성상. 네. 그러므로 어떻게 모델을 학습을 시킬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특정 인풋이 주어졌을 때 바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SOS를 넣었을 때 오늘이 오도록 그리고 SOS 오늘을 넣었을 때 기르이 오도록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늘에서까지 넣었을 때 치킨이라는 토큰이 오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레이블링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그냥 이 문장 그냥 이 하나만 시퀀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얘를 좀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토큰 이 W 1부터 T-1까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로 WT가 올 확률을 이제 최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를 Next Token Prediction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확률들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토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퀀스엔 토큰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다 곱해서 확률들의 곱을 최대화를 하도록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고 아마 5강에도 아마 이게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을
을 이제 간략하게 줄여서 앞단어로 생략하고 그냥 랭귀지 모델링이라고도 해서 랭귀지 모델링이다 하면은 바로 그냥 이제 바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 모델이 정답이랑 잘못된 아웃풋을 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오타예요. 아웃풋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 am happy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SOS를 넣었을 때 I가 아니라 U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teacher forcing이라고 해서 모델이 정답을 예측했다고 가정을 한 뒤에 U를 넣는 게 아니라 정답인 I를 넣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 시에는 이런 식으로 teacher forcing을 적용을 하고 인퍼런스 시에는 뭐 이제 티처 폴싱을 적용을 안 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U를 아웃풋으로 내도 그대로 그냥 U를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도 티처 폴싱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방법은 이제 그 차이니 GPT 때도 그 실습 때도 했을 텐데 그 보면은 그 인풋 시퀀스가 있으면은 거기에서도 아웃풋 시퀀스를 할 때 그 왼쪽으로 좀 쉬프트를 해서 라벨을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모델이 주어졌을 때 정답 레이블은 바로 다음에 올 토큰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제 학습을 할 때 디코더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때문에 자기 다음 위치의 토큰을 못 봐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제 토큰 아웃풋별로 병렬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OS가 들어오면은 SOS가 오늘을 출력하도록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풋 시퀀스로 이렇게 SOS가 들어오면 이제 오늘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SOS 오늘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기르를 출력을 하게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르를 이제 라벨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요. 형태가 인풋 시퀀스에서 한 토큰씩 왼쪽으로 시프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인풋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라벨로는 인풋을 왼쪽으로 시프트한 걸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말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네, 트랜스포머가 병렬 학습이 되고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으로 이제 각각의 토큰은 자기 이전 토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네,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디코더 모델을 어떻게 파인 튜닝 하냐? 네,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웃풋이 시퀀스일 때 이제 디코더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은 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번역 태스크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프롬프트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어, 한국어 번역 태스크가 있으면 이 영어 소스 문장을 이런 식으로 앞에 프롬프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한국어를 이제 넣어줘서 이 한국어만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코더 올린 모델에서 이런 이제 생성형 태스크를 파인 튜닝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T5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게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 논문인데 그 T5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런 식의 방식이 좀 약간 정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챗 GPT도 다 그냥 뭐 프롬프트 넣어서 하고 뭐 약간 GPT에도 그 인스트럭트 튜닝이라고 나중에 다음 강연에 나올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뭐 정답 문장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정석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 디코더 원리 모델이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네, 이런 방식은 이제 잘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순서가 좀 애매한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디코더 원리 모델이 어떻게 이제 학습을 파인 튜닝을 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은 저희가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원래 토큰이 지난 토큰 아니 그 다음 토큰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넣었어야 했는데 이게 프롬프트 부분에만 특별히 어텐션을 마스크드 어텐션을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마스크들을 없애서 이 프롬프트 부분은 전부 다 볼 수 있게 하고 이 부분만 이제 마스킹을 해서 이 부분만 다음 토큰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 프롬프트 부분은 맥락 정보로 들어가고
이 프롬프트 다음 부분만 생성을 할 때 학습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제 뭐 번역 태스크도 학습을 하고 뭐 그 서머라이제이션, 퀘스천 앤서링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을 학습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웃풋이 시퀀스가 아닌 경우에도 이게 파인 튠이 되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요즘엔 모델이 커져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런 학습 방식이 좀 성공적인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면은 아웃풋이 논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올린 모델의 사실 영역이긴 했거든요. 뭐 분류라든지 감성 분석 이런 거는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은 이제 요렇게 토큰이 요렇게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얘네가 그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토큰을.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예측하는 마지막 토큰 위에 이제 마지막 토큰이 이제 임베딩 벡터로 나올 텐데 얘 위에 이제 리니어를 태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태스크로 파인 튜닝을 하는 작업을 가집니다. 근데 사실 얘는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네, 그냥 네, 요렇게 쓰인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는 GPT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only 모델로 이제 디코더 레이어만 12개를 디코더 트랜스포머 레이어만 12개를 쌓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원래 디코더를 보면 이제 마스크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고 그 위에 크로스 어텐션이 있었는데요. 인코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크로스 어텐션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마스크 멀티 헤드 어텐션만 네,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과거형인데 디코더 only 모델의 이제 한계라고 해서 텍스트 생성 시 맥락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뭐 영어, 한국어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엔 저희가 영어를 프롬프트로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인코더 모델이 있으면 그 영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 넣어서 조금 더 이제 고급, 약간 깊은 정보를 담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로 변환을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롬프트로 텍스트 띡 넣어주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LLM이 등장을 하면서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코더 원리 모델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얘는 디코더 원리 모델과는 다르게 인코더로만 구성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이제 어텐션에 마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셀프 어텐션 할 때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이 디렉셔널 콘텍스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단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코더에서 언급했던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는 학습을 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한데요. 그때 등장한 게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란 방법론이 등장을 합니다. 얘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토큰의 일부분을 랜덤하게 마스킹을 한 뒤에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을 하는 네,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뭐 식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 얘를 이제 이런 수식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모델이 그 입력 텍스트의 양방향을 보면서 아, 여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지? 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좀 문맥적인 정보를 이제 더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이거를 이용한 대표적인 모델이 버트라는 모델이고요. 버트는 이제 인코더 올리 모델이고,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스크를 예측을 해서 이 토큰에 마스크를 넣고 마스크를 예측을 하는 네, 그런 태스크를 네, 수행을 하면서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시면요. 랜덤하게 전체 중에 15%의 토큰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이때 선택된 토큰 중에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10%는 엉뚱한 토큰으로 교체를 하고요. 10%는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여기 이 80%로 이제 마스크 토큰을 교체를 하고 10%는 이제 뭐 I went to였는데 이제 I went이 피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10%는 이제 그대로 두는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변환을 한 뒤에 얘네들을 다 예측을 합니다. 근데 왜 그대로 둔 토큰도 예측하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버트로 생성한 그런 문장을 가지고 이제 버트를 이용해서 문장을 넣어서 감정 분석을 하고 싶다. 이게 긍정, 부정인지 알고 싶다. 라는 태스크가 있으면은 사실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문장은 프리트레이닝이랑 다르게 마스킹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간에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즉 모델이 논마스크드 토큰에 대해 스트롱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대로 둔 토큰도 예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버트에는 뭐 넥스 센텐스 프리딕션 뭐 요런 것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설명을 네, 얘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인코더 원리 모델의 프리트레이닝을 설명을 하고 싶어서 네, 얘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으로 학습을 한 그런 모델, 그 인코더 원리 모델을 어떻게 파인 튜닝 하냐라고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아까 전에 그 약간 그 아웃풋이 논 시퀀스일 때 디코더 원리 모델 을 파인튜닝 하는 방법이랑 살짝 비슷한데요. 버트 앞에 보면은 이 CLS 토큰이 있거든요. 이 CLS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I love you를 넣고 싶으면 먼저 CLS 토큰을 넣고 I love you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이때 이 CLS 위치에서 이제 모델이 이렇게 해서 CLS 위치에서 이렇게 아웃풋 그 히든 벡터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아웃풋 히든 벡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덴스 레이어를 만들어서 즉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이제 리니어 레이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의 클래시파이어를 조그마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이 CLS 위치에 나오는 이 약간 그 히든 임베딩을 이 클래시파이어에 태웁니다. 태운 뒤에 얘가 이제 포지티브로 나오는지 네거티브로 나오는지 예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하면요. 이 CLS 위치에서 나온 이 임베딩이 약간 이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의 의미를 잘 함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센텐스 임베딩에 적합한 임베딩이다라고 이제 부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이 I love you라는 문장의 센텐스 임베딩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 센텐스 임베딩을 이제 긍정, 부정으로 분류를 하는 이제 댄스 레이어를 태워서 그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감정 분석을 하도록 네,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엔티티 분석 이라는 테스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 조인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얘가 펄슨이고 뭐 오가니제이션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네, 하는데도 버트가 사용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태스크인데 근데 다 똑같아요. 약간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그냥 적절한 토큰 위치에다가 그냥 클래시파이어 하나 태워가지고 아웃풋을 내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서 얘를 학습을 시키는 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에는 다양한 베리언츠가 있는데요. 뭐 로버타나 뭐 스판버트 뭐 요런 다양한 베리언츠가 있고요. 로버타 같은 경우에는 버트는 언더트레인드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버트를 살짝 프리트레인 방법론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약간 버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 외에 살짝 언급을 하면 그 아까 전에 제가 버트의 그 CLS 토큰에서 나온 임베딩이 약간
input sentence embedding을 약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심 있으시면 sentence but라고 해서 그 기존의 but가 사실 문장 임베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어서 걔를 좀 보완을 해서 이제 sentence but라는 거는 그 문장을 이제 sentence but 안에 넣으면 조금 더 그 센텐스가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그 임베딩 벡터로 더 잘 나타내주는 그걸 잘 생성을 하는 모델이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레그라고 막 레그나 아니면은 뭐 패세지 리트리버 그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쓰는 모델이 보통은 다 요즘엔 거의 다 센텐스 버트 기반입니다. 센텐스 트랜스포머, 센텐스 버트 기반이고요. 그래서 한번 센텐스 트랜스포머 아니면 뭐 센텐스 버트 한번 살펴보시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방법론도 관심 있으면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 모델의 한계가 있는데요. 네, 인코더 모델은 이제 뭐 아까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생성을 할 때 한계가 있다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인코더 올리 디코더 올리 모델이 아닌 인코더 디코더가 다 존재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배워볼 건데요.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의 장점만 취할 수는 없을까라는 네, 그런 의문점에서 원래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이제 그대로 활용한 네, 모델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GPT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많은 시중에 있는 LLM 모델들은 거의 다 디코더 올리 모델이거든요. 사실 인코더 디코더 뭐 사용한 모델도 있긴 한데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정형화된 방식은 없습니다. 이게 모델마다 다 프리트레인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제 약간 아까 전에 인코더 모델이나 디코더 모델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얘네는 그냥 모델마다 약간 좀 뒤죽박죽인 경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발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기존 모델에서 여러 가지 제시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하면은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해버리면은 인코더에서 그 이 인풋 토큰이 이제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인풋 토큰이 아웃풋을 낼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아웃풋은 이제 프리딕션이 불가하고 어쨌든 이 랭귀지 모델링으로는 이거 말을 제가 2년 전에 제가 이건 비슷한 걸로 강연을 했는데 얘를 그대로 약간 좀 가져와서 수정을 해서 썼는데 2년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얘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을 학습하는 것처럼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을 하면은 인코더를 학습하는데 좀 난감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인코더는 바이디렉셔널로 이제 양쪽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했다는 걸 전제를 하고 학습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코더도 잘 학습을 하고 디코더 그러니까 양방향을 보면서도 잘 모델이 학습을 하게 하고 또 디코더에서 모델이 이제 생성을 하는 것도 잘 학습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T5 모델에서는 디노이징 스판 커러프션 태스크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오리지널 태스크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이제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스페셜 토큰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빈칸을 뚫는 거죠. 빈칸을 뚫으면은 이제 기존의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이 어떤 토큰인지만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T5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생성을 해봐. 라는 걸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여도 약간 저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 뭐, 버트 스타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셔플해서 하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이제 실험 결과 상으로는
그 아까 전처럼 이제 그 스팸 콜렉션으로 한 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고 저자들은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는 T5 말고 이제 바트라는 것도 유명한데요. 바트도 그냥 똑같아요. T5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구조는 요렇고요. 이제 학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이제 인풋으로 빈칸을 뚫어서 이제 생성을 하는데 아까 전에 T5는 이 빈칸에 있는 내용만 생성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가 생성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5가지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했는데요. 뭐 이제 이런 토큰 마스킹,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토큰 마스킹 외에도 이제 토큰 딜리션, 그러니까 이제 랜덤하게 있는 토큰을 지우는데 지웠을 때 토큰 마스킹은 마스크를 이제 남겨놓는데 얘는 마스크도 안 남겨놓고 이제 지우거나 아니면은 뭐 토큰 인필링 그 텍스트 인필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얘는 얘랑 비슷하지만 마스크 땡 토큰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의 마스크 토큰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센텐스 퍼뮤테이션은 이제 약간 2개 이상의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센텐스를 무작위로 섞는 거고요. 다큐먼트 로테이션은 이제 퍼뮤테이션이랑 비슷한데 이제 그 약간 섞는 게 아니라 로테이트를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태스크를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커주얼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이랑 이제 MLM의 약간 중간 같은 느낌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했고, 네. 이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방식은 아직도 좀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모델은 파인 튜닝을 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라벨이 있을 때, 그러니까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뭐 감정 분석 분류 같이 이제 그 약간 좀 그 인코더 온리 모델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코더 올리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것처럼 약간 논 시퀀셜 아웃풋일 때는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인코더와 디코더에 동일한 아웃풋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류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도 I love you가 들어가고 여기도 I love you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디코더에서 생성을 하다가 이 마지막 토큰 의 그 히든 임베딩에 똑같이 클래시파이어를 태워서 버트처럼 네, 레이블을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전보다는 시퀀셜 아웃풋인 태스크가 더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번역, 요약, 뭐 퀘스천 앤서링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요약 태스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문 뉴스 기사랑 요약된 기사가 이제 페어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슈퍼바이즈 데이터 셋이니까. 그러면 인코더 인풋으로 원문 뉴스 기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문 뉴스 기사가 약간 레이턴트 벡터로 바뀌어서 디코더에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으로 요약된 기사를 넣고 얘가 이제 그 생성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다시 언급을 하자면 이제 디코더 온리 모델 학습하는 것처럼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하게끔 파인 튜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3가지의 모델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파인 튜닝이 모델이 작을 때는 가능했지만 이게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힘들거든요. 전체 파라미터를 다 파인 튜닝 하는 것은. 그래서 요즘 약간 LLM으로 넘어가기 약간 전에 과도기 때 이제 등장한 이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T5라는 게 이제 사실 유명한데 이게 왜 유명하냐 하면 사실 인코더 디코더 구조 때문에 유명한 것보다는 이게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이런 트랜슬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얘는 트랜슬레이션 태스크고요.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얘는 리그레션 태스크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네 둘은 그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성을 하면 되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생성한 그 마지막 토큰에다가 클래시파이어를 태워가지고 그 아웃풋을 이제 예측을 하게 했죠. 그런데 사실 T5에서 제안한 텍스트-투-텍스트 프레임워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태스크들을 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출력 형식으로 다 통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뭐, 이 독일어로 번역해봐, 뭐, this is good 하면 뭐, das ist gu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외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두 텍스트, 두 센텐스 간 이제 시뮬러리티를 예측을 하는 건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를 넣었을 때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3.8을 그냥 텍스트로 생성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약간 좀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일단은 기존의 NLP 모델 같은 경우에 태스크별로 다 다른 인풋, 아웃풋, 뭐 아니면 다 다른 파이프라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을 여러 개 설계를 해야 되고 특정 태스크에 맞게 맞춤형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사실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면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태스크에 상관없이 이제 다 그냥 이제 인풋은 텍스트고 아웃풋도 텍스트니까 그냥 네, 동일하게 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동일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디코더 올린 모델 경우엔 다 그냥 뭐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 해버리면 되고 어, 그러고 이제 다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 할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니까 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그냥 사용을 하면은 네,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태스크에도 되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 이후에 등장한 이제 LLM들의 영향을 주었고요. 음, 여기서 바트는 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 바트가 아니라 뭐 바트 대신에 뭐 라마 같은 거를 뭐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향을 주었고 이제 이런 모델들을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그냥 인 컨텍스트 러닝 뭐 아니면 뭐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용어를 쓰죠. 뭐 제로샷, 뷰샷 같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다양한 태스크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 시대로 넘어가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로우라는 거는 2020년에 오픈 AI에서 나온 논문에서 처음 제기가 됐고 여기 이 문장을 보시면 이제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고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컴퓨트 왜 오타가 들어가지? 어쨌든 이 컴퓨트 그 계산 양에 이제 비례를 해서 모델의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아시겠지만, 네, 그 컴퓨테이션 양이 많아질수록 테스트 로스는 줄어들고, 데이터셋 양이 많아질수록 이제 줄어들고, 파라미터 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그 테스트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논문의 출현 덕분에 일단 논문이 약간 그 모델들이 다 이제 주구장창 커지고 막 커지고 그래서 막 진짜 막 비싼 기업들만 막 성능 좋은 LLM 만들고 막 그런 좀 약간 양극화도 일어나고 패러다임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딥시크를 내면서 조금은 이제 저비용으로 LLM을 뭐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희망사항도 생기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서 저희가 한 5분 좀 쉬었다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10분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와서 여쭤보셔도. 아, 커피. 아, 감사합니다.